마음이 포근해지는 이야기 베개. 오늘도 당신을 위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베개예요. 어느덧 네이버 TV에 그동안 사랑받은 이야기를 거의 다 올렸는데요. 아직 초창기라 중간 광고는 물론이고 시작 광고도 없는 상황이에요. 구독하시면 많은 이야기를 끊김없이 들을 수 있으니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더보기에 하단 파란색 링크를 누르시면 이동 가능하세요. 자, 오늘은 매우 똑똑한 천재 남편 덕춘이와 부인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천재라 불리는 똑똑한 남편이 남편으로서는 어땠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천재 남편이 조강지처를 버린 사연. 나으리, 이왕 이렇게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저와 함께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정말이십니까? 네, 저와 백년가약을 맺고 나으리 가시는 길에 저도 데려가셔요. 정말이십니까? 저와 백년가약을 맺자고요? 좋습니다. 그리하지요. 뭐 그게 어렵다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방문이 벌컥 열리며 덕춘이가 씩씩거리며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남편 덕춘이를 본 홍씨 부인은 혼이 쏙 빠져서 뒤로 나자빠졌어요. 뭐라고요, 부인? 내가 죽으면 절대 제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던 부인은 어디로 간 겁니까? 부인은 얼떨떨한 채로 말했어요. 서방님, 어찌 되신 거예요? 물에 빠지셨다는 서방님이 어찌 이리 멀쩡하게 돌아오신 건가요? 오늘은 가압작이 물에 빠져 죽었던 남편이 무슨 연유로 멀쩡히 살아오게 되었는지 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덕춘이라는 총각이 있었어요. 덕춘이는 어릴 적부터 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서당 옆을 어슬렁거리면서 훈장님이 읽어주는 천자문을 몇 번 듣고는 그 음새 줄줄 외워버리는 거 있죠? 훈장님이 그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이 아이는 내가 가르쳐야겠다 싶었대요. 그리하여 덕춘이 아버지는 공짜로 글 공부를 가르쳐주는 훈장님께 제대로 돈을 못 들여서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새벽같이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가 훈장님 댁 마당에 쌓아드리기도 하고 약초를 캐다가 드리기도 했어요. 시간이 흘러 이렇게 특출난 덕춘이가 첫 번째 과거 시험을 치렀는데 서당 원장님과 마을 어르신들의 기대와 달리 그만 낙방을 하고 말았지 뭐예요? 덕춘이 아버지는 더 실망하고 풀이 죽은 아들 덕춘이를 보며 말했어요. 덕춘아, 너무 낙담하지 말거라. 다 붙으라고 있는 과거가 아니니라. 팔도에 난다긴다 하는 수재들이 모여 그런 것이니 다시 글 공부에 정진하거라. 너는 그래도 과거 시험을 본 사내 중에 제일 어리지 않았느냐. 아직 시간이 많다. 예, 아버지, 그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덕춘이도 마냥 글 공부만 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과거를 기다리려면 3년 후에 있으니 그 사이 덕춘이는 근처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장에내다 팔며 근근히 살았어요. 덕춘이가 똑똑하다고 대접받을 때는 다 어릴 적 이야기였어요. 다 컸고 과거에 급제도 못하고 돈도 못 버는데 그런 글 공부 어디다 내세우겠어요? 돈 잡아먹고 시간 잡아먹는 것이지 어디 대접이나 제대로 받겠어요? 결국 덕춘이는 이고을에서 좀 가난한 형편의 홍신의 둘째 딸과 혼인을 했어요. 혼인이라고 해봤자
술 조금, 떡 조금, 대추랑 밥 몇 알 상의에 올려놓고 맞절을 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덕춘이 아버지는 덕춘이가 겨우 장가드는 것만 보고 과거 급제하는 것은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덕춘이는 이제 가장으로서 할 일이 많았어요. 나무를 해야 하고, 물고기를 잡아야 하고, 또 부인이 있는데 밤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밤일도 해야지요. 그러다 보니 정말 하루가 어찌나 빨리 가는지 예전 글공부 실력을 유지하기도 벅찼어요. 혼인한 지 몇 달이 되어 가자 덕춘이는 마음을 다잡고 낮에는 일, 밤에는 글공부에 전념하기로 부인과 합의를 봤어요. 홍씨 부인은 좀 불만이 있었지만 남편의 과거 급제를 위해 꾹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덕춘이는 잡은 물고기를 장엔에다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무덤가를 지나다가 흰 소복을 입은 부인이 무덤을 향해 부채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덕춘이는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대낮에 무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더워서 더위 먹은 거야, 뭐야? 아니면 남편이 죽어서 여인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덕춘이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여인인가 싶었어요. 실성한 여인이라면 집에라도 데려다 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물었어요. 실례합니다.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입니까? 소복을 입은 여인이 대답했어요. 이 무덤은 몇 달 전 돌아가신 제 남편의 무덤입니다. 헌데 왜 부채질을 하고 계십니까? 제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무덤에 풀이 마르면 새로 시집을 가라고요. 헌데 두어 달 지나서 와봤는데 풀이 마르기는커녕 점점 더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서 풀을 말리려고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하여 이렇게 부채질을 하신 geb니까? 그러자 소복 입은 여인이 회액 돌아 눈을 흘기며 말했어요. 여인도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처녀라 해도 될 만큼 아직 젊지 않습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하고 이왕 사는 거 재미나게 살다 가야지요. 누구를 위해 제가 눈물 흘리고 청승을 떨어야 합니까? 그런다고 밥이 나오나요? 떡이 나오나요? 하하도 기가 찬 덕춘이가 말했어요. 제가 남자 입장에서 대신 말씀드리는데 그냥 남편이 부인 편하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니 풀이 마르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분 만나셨으면 편히 제가 하십시오.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정말 제 서방님이 제가 하라는 말을 그냥 그렇게 하신 걸까요? 예, 아마도 젊은 나이에 빨리 세상을 떠나니 미안해서 바로 제가 하라고 하긴 좀 그래서 그리 하신 것 같습니다. 이왕 사시는 거 좀 멀리 가셔서 세상 눈치 보시지 마시고 다복하게 사시지요. 그러자 소복 입은 부인은 크게 감사의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 떠났어요. 그 모습을 보며 아직 신혼인 덕춘이는 혼자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이미 제가 하고 싶어서 저러는데 고인을 위해서라도 묘 근처에 어슬렁거리지 않고 빨리 떠나시는 게 나을 듯하네. 나도 새 남자 생긴 부인이 내 묘 앞에 얼쩡거리면 더 싫을 것 같다. 덕춘이는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자 아내 홍씨 부인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서방님, 오늘은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밥이랑 찌개는 진작 해놓았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덕춘이는 부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집으로 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어요. 홍씨 부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세상에 부부로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면 그래도 몇 년 정도는 조용히 살 것이지. 어찌 그렇게 쉽게 제가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여인이 있다니 좀 우습네요. 돌아가신 남편이 원통해 하겠어요.
그렇다면 부인은 내가 먼저 죽으면 절대 제가 하지 않겠군요. 그럼요. 일이 글 공부도 잘하시고 낚시도 척척 잘하는 서방님을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저는 절대 서방님이 돌아가셔도 제가 하지 않고 정절을 지킬 것이니 나중에 하늘에서 두고 보셔요. 고맙소 부인. 내가 부인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보. 덕춘이는 웃으며 홍씨 부인이 해준 밥을 한 그릇 뚝딱 비웠어요. 그날 밤은 글 공부를 접어두고 모처럼 덕춘이는 부인과 오붓하고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그러다 슬며시 잠이 들려 하는데 문득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덕춘이는 생각에 잠겼어요. 부인이 정말 내가 죽는다면 그리 해줄까? 그런데 이 궁금함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낚시를 하다가도 나무를 하다가도 자았고만 아내의 속마음이 궁금해졌어요. 결국 덕춘이는 아내의 마음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글 공부를 많이 한 덕춘이라 작전을 꽤 치밀하게 짰어요. 고을의 오오랜 동무들이 덕춘이가 부탁하고 부탁해서 마지못해 홍씨 부인을 찾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형수님, 큰일 났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시길래 그러십니까? 네, 그게 말이지요. 덕춘이가 물고기를 더 많이 잡으려고 위험한 데서 낚시를 하다 발을 헛디뎌서 그만. 발을 헛디뎠다고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늘 하던 데서만 낚시해서 별로 많이 잡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 서방님은 어디 계시나요? 어서 매시러 가시지요. 그게 말인데요. 조금 좀 깊은 데서 많이 잡으려고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홍씨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뭐라고요? 서방님이 물에 빠졌다고요? 헌데 왜 여기 계십니까? 어서 구하셔야지요. 어서 앞장서세요. 저희가 이미 오랫동안 찾아봤는데 물이 하나도 깊어서 못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그리하여 홍씨 부인은 울며 불며 물가에서 덕춘이를 찾아 헤맸어요. 그래도 제사라도 지내려면 시신을 찾아야 되잖아요. 홍씨 부인은 덕춘이 시신이라도 건져보려고 2, 3일을 꼬박 강가 주변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덕춘이는 근처 풀숲에 숨어 있었으니까 보일 리가 있겠어요? 물도 밥도 마시지 않고 울며 불며 물가를 맴도는 홍씨 부인을 보며 덕춘이 친구들끼리 속삭였어요. 야야, 아무리 덕춘이가 시켜서 했지만 이건 차마 못할 짓이다. 덕춘이는 공부도 잘하는 애가 왜 이런 시답지 않은 일을 부탁한 거야. 다음에는 아무 부탁도 안 들어줄 것이야. 그러게 말이다. 머리만 똑똑하지 하는 짓이 철없는 애가 따로 없구나. 내가 안 지어도 될 죄를 형수님에게 지으니 내가 목구멍에 밥이 안 넘어간다. 결국 덕춘이 친구들이 보다 못해 홍씨 부인에게 가서 말했어요. 형수님, 일단 안에 들어가서 쉬시지요. 제가 물가 주변에서 덕춘이를 찾아볼게요. 다 잘 될 것이니 걱정 말고 좀 눈 좀 붙이셔요. 그러다 쓰러지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찾아볼 테니 어서들 돌아가 보시지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어차피 낚시하면서 돈 버는 사람이니 제가 자리를 지킬게요. 어서 눈 좀 붙이세요. 덕춘이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홍씨 부인은 마지못해 무거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풀숲 사이에서 지켜보던 덕춘이는 부인이 며칠째 자신을 찾으며 잠도 자지 않고 제대로 먹지 않는 모습을 보니 왠지 최애고의 정절을 지키는 부인을 얻은 것 같아 기분이 꽤나 좋아졌어요. 그때 덕춘이 친구 하나가 덕춘이 옆구리를 툭 치며 말했어요. 야,
너는 그 쓸데없는 의심을 버려. 그러다 멀쩡한 네 부인 말라 죽겠다. 너는 그 잘난 머리를 글 공부하는 데 써서 과거급제를 하지 않고 왜 이런 데 쓰는 거야? 야야,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봐야지. 고지가 눈앞에 왔다. 부인에게 미안하지만 진짜 마음인지 가짜 마음인지 궁금한 것을 어떡하란 말이냐? 내 마음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이더냐? 야, 정절이 하루아침에 생기냐? 네가 평소에 잘해주고 믿음을 주면 알아서 너 죽으면 정절을 지킬 것이고 네 행실머리가 요따구면 있던 정절도 안 지킬 것이야. 적당히 하고 끝내라. 알았지? 우린 할 만큼 했으니 간다. 다른 친구도 일어서며 말했어요. 야, 이만큼 도와줬으면 평생 친구로서 할 만큼 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시키지 마라. 좋은 일도 아니고 이렇게 남이 부부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으니. 덕춘이 너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라. 그렇게 친구들이 투덜거리며 떠나고 나서 덕춘이는 마음속으로 그만해야겠다 하는 마음도 조금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미 미리 부탁해둔 젊은 미남자가 약속대로 집 근처에 와서 대기하는 상황이었지 뭐예요? 이미 약조한 일이라 중간에 멈추기도 어렵잖아요. 덕춘이는 집 뒤편에서 쪼그리고 앉아 미남자에게 말했어요. 자, 그대가 그리 여인을 백발백중으로 홀렸다면 내 부인도 홀릴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오. 단, 몸을 섞지는 마시고요. 오로지 그대의 매력으로만 홀려야 하오. 아시겠소? 알겠소.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여인의 마음을 훔칠 수 있어. 헌데 부인을 유혹을 하는데 어디까지 마음을 훔치면 되나요? 너무 내게 빠지면 나도 곤란하니 하는 말이요. 어헛, 어디까지라니. 내 부인은 저올 때 당신 같은 사내에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나 혹시 넘어온다면 내가 현장을 덮칠 것이니 더는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시게. 아시겠소? 아, 알겠소. 나는 그간 살면서 내게 안 넘어간 여인이 없었으니 믿어보시오. 그리고 내가 그대 부인의 마음을 훔치면 단량 더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말 바꾸기 없는 것이요. 아시겠소? 알겠네, 알겠소. 그리하여 젊은 미남자는 자신만만하게 덕춘이네 집 앞에 다다랐어요. 미남자는 헛기침을 몇 번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 안에 계십니까? 주인어른 안에 계신가요? 방 안에 있던 홍씨 부인이 눈물을 훔치며 나왔어요. 리신가요? 저는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루 종일 걷다 보니 얘까지 왔는데 해도 져서 그러는데 오늘 하룻밤 묵어 가도 될런지요? 송구하오나 오늘은 어렵습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마을이 나오고 거기에 주막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보시지요. 하오나 제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 꼭 마을로 들어가야 될까요? 저는 내일 이 산 넘어 다른 마을로 넘어갈 것입니다. 방을 내어주시기 어려우시면 처마 밑이라도 괜찮습니다. 밤이슬만 피하고 조용히 가겠습니다. 방은 있사오나 며칠 전 제 서방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이렇게 혼자 있고 상중입니다. 하여 장례를 치러야 돼서 대접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시지요. 그러자 미남자가 말했어요.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이런 외딴 집에 그런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니요. 허면 제가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겠습니다. 부군의 장례 준비를 오늘 머무르며 도와드리고 장작도 패드리겠습니다. 장례 준비하려면 땔감도 필요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장례를 도와드리고 헛간한 켠에서 쉬다 가게 해주시지요. 결국 홍씨 부인은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며 말했어요. 허면 머무시지요. 허나 굳이 일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제가 마음이 힘들어서 길손을 대접해드리지 못하는 점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홍씨 부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어요. 그러고는 방 안에서 남편 덕춘이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였어요.
덕춘이가 즐겨 쓰던 붓, 손때 묻은 책, 생전에 입었던 옷들. 하나하나를 정리할 때마다 홍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훌쩍이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남편의 유품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밖에서 장작 패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이지 심란한 마음을 더 어지럽히는 소리였어요. 결국 홍씨 부인은 참다 못해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오며 말했어요. 나으리, 내 되었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심란해서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그런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세상에나 미남자가 우통을 흘러덩 벗고 온몸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패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도끼를 들어올릴 때마다 근육이 화가 잔뜩 난 듯이 울끈불끈 솟아올랐어요. 게다가요, 어깨가 어찌나 넓은지 홍씨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떼지 못했어요. 미남자는 손으로 땀을 훔치며 말했어요. 아, 시끄러우셨나요? 허면 좀 더 멀리서 장작을 패고 오겠습니다. 죄송해요.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부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장작을 패드리고 싶었어요. 송구합니다. 괜찮으니 그만하시고 들어가서 쉬시지요. 홍씨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미남자는 남편 덕춘이와 달리 정말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몸이 근육질이었어요. 남편 덕춘이에게서 못 보던 사내의 다양한 근육을 봤지 뭐예요? 홍씨 부인은 이 와중에 미남자의 몸에 시선이 가는 자신이 웃기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해서 더 이상 취해지기 전에 얼른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주책맞게 설레이는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한참 후에 홍씨 부인은 부엌으로 나왔어요. 늦었지만 남편 장례를 위한 제사상을 준비했어요. 음식 준비가 다 되어 가는데 부엌 문 앞에 미남자가 나타나며 말했어요. 저 준비가 다 되셨으면 저에게 주시지요. 제가 상을 나르겠습니다. 비록 오늘 하루지만 문상객이니 오늘 장례 치르는 것을 돕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홍씨 부인이 들고 있던 상을 부드럽게 받아들고 갔어요. 홍씨 부인은 빈손이 된 채 그 듬직한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 반, 봄바람 같은 낯선 설렘이 반, 두 가지 마음이 막 휘몰아쳐서 홍씨 부인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시 정신 차린 홍씨 부인은 손님이자 첫 번째 문상객인 미남자를 위한 밥상을 서둘러 준비해서 나왔어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이것밖에 대접을 못해 송구합니다. 아이고, 힘드신 와중에 저에게 이리 밥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를 위해 장작도 패주시고 장례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히 대접받으셔야지요. 허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어찌하실 것입니까? 네? 어찌하다니요? 마을과 떨어진 외딴 곳에 이리 홀로 계시면 위험하십니다. 아직 젊으신데 친정으로 가시거나 그래도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쓰이네요. 갑자기 몸 좋고 잘생긴 미남자가 자신을 걱정해주자 홍씨 부인은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아직 아이도 없고 머리만 올렸지 처녀나 마찬가지인 자신이 이대로 외딴 집에서 혼자 늙어가야 하나. 더 늦기 전에 고향을 떠나 새 삶을 살아볼까 하는 참에 미남자가 이리 걱정을 해주니 뭔가 운명의 신호 같았어요. 저 미남자도 마침 산 너머 어딘가로 간다고 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홍씨 부인은 생각했어요.
어쩌면 저 산에는 돌아가신 서방님이 보내신 게 아닐까? 설마? 친정에 간들 또 다른 고마안고만한 사내에게 시집을 가겠지요. 헌데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 사내는 비록 처음 봤지만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날 밤 홍씨 부인은 그렇게 혼란스런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편의 빈소를 혼자 지키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세상에나 미남자가 언제 왔는지 바로 옆에 앉아 자신의 어깨를 살며시 내주고 옆에서 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홍씨 부인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먼저 간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홍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으리, 오늘 떠나실 겁니까? 아, 오늘 떠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면 하루 더 있으면서 내일까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러자 홍씨 부인이 말했어요. 이왕 이렇게 남편도 세상을 떠났으니 함께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뭐라고요? 저와 백년가약을 맺고 나으리 가시는 길에 저도 데려가셔요. 그러자 미남자가 웃으며 마치 누군가 들으라는 듯 말했어요. 정말이십니까? 저와 백년 가약을 맺자고요? 제가 가는 길에 함께 데려가 달라고요? 좋습니다. 그리하지요. 뭐 그게 어렵다고요? 네, 저도 데려가셔요. 멀리 가서 살면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그때였어요. 방문이 벌컥 열리며 덕춘이가 씩씩거리며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덕춘이를 본 홍씨 부인은 혼이 쏙 빠져서 뒤로 나자빠졌어요. 덕춘이는 미남자에게 마지못해 단량을 주자 미남자는 씩 웃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후울적 나가버렸어요. 덕춘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뭐라고요, 부인? 내가 죽으면 절대 제가 하지 않겠다고요? 며칠 전 그리 말씀하던 부인은 어디로 간 겁니까? 누구랑 백년가약을 맺겠다고요? 멀리 가서 살겠다고요? 홍씨 부인은 얼떨떨한 채로 말했어요. 서방님, 어찌 된 겁니까? 살아계셨던 겁니까? 물에 빠지셨다는 서방님이 어찌 이리 멀쩡하게 돌아오신 건가요? 설마 저를 시험해 보신 건가요? 저자에게 돈을 쥐어줘가면서요? 벗들과짜고요? 덕춘이는 좀 미안했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저 부인의 마음을 시험해 보고 싶었을 뿐이요. 하도 당당하시길래 나는 그만큼 나를 생각하는 줄 알았소. 서방님, 저랑 얼마나 사셨다고 정절을 바라셨습니까? 이제 몇 달 살았는데 제 인생을 바치길 바라셨습니까? 그래도 몇 년 정부 치고 살면 그때는 저도 서방님도 서로 의심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정절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가요? 덕춘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홍씨 부인은 화가 나서 더 쏘아붙였어요. 정절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을 다해야 생기는 것입니다. 여인만 지키는 그런 의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서방님의 이런 행동은 정절이 있는 마음에서 나온 건가요? 제가 서방님 돌아가시고 정절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다 서방님이 제게 하시기에 달렸으니 그리 아세요. 오늘 제게 하신 이 행동으로 그나마 제게 있던 마음이 다 달아났으니 이제부터 잘하셔요. 아시겠어요? 홍씨 부인은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날부터 다음 날까지 부부는 덕춘이의 가짜 장례를 위해 만들어둔 제삿밥을 말없이 먹었어요. 결국 덕춘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부인, 내가 잘못했소. 다시는 이런 장난을 치지 않겠소. 부인을 의심했던 것도 다 내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오. 미안하오. 홍씨 부인도 한참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서방님 장례까지 준비한 마당에 오늘 일은 쉬이 잊혀지기 어려울 것이나 서방님도 저를 이후에 의심하지 않는다면 저도 서방님께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부싸움은 마무리되었지만 홍씨 부인의 마음이 뭔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번 일로 정에 금이 간 것이에요. 게다가 저렇게 요란하게 자신을 시험해 본 남편이 괘씸하기까지 했어요. 일전에는 덕춘이가 밤에 글 공부한다고 잠자리를 피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홍씨 부인이 피곤하다며 먼저 등을 돌리고 코를 드르렁거리며 자는 척을 했어요. 홍씨 부인은 혼자 생각했어요. 괘씸하다. 과거도 급제 못해, 밤일도 못해, 돈도 겨우 죽지 않을 만큼 벌어. 저런 인간이 뭐가 좋다고 내가 정절을 바쳐야 해. 본인은 그리 잘났어? 웃겨 정말. 홍씨 부인은 남편이 돈 버는 만큼 밥에 나물 하나만 다알랑 상에 올렸어요. 삭바느질을 하며 돈을 모았지만 그 돈은 따로 모았어요. 남편 하는 거 봐서 쓰려고요. 그리고 다시 과거 시험날이 다가오자 남편 덕춘이는 마치 이번에는 될 것처럼 다앙당하게 집을 나섰는데 세상에나 이번에도 또 떨어지고만 게 아니겠어요? 홍씨 부인은 한숨을 푹 내쉬며 혼잣말을 했어요. 뭐야? 글 공부를 그리 잘한다고 하더니 과거는 번번이 떨어지고 심지어 나보다 돈도 못 버는데 내가 언제까지 저런 무능한 남편 수발해줘야 해? 덕춘이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합격이라는 게 본인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덕춘이는 답답한 마음을 누르며 여느 때처럼 강가에 나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밤에는 등잔불을 켜고 책을 펼쳤어요. 물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글이 읽히든 안 읽히든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텼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홍씨 부인은 덕춘이가 글 공부를 해도 물조차 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부방 문을 벌컥 열며 말했어요. 거 되지도 않는 글 공부구만 하고 차라리 저작거리에 나가서 품을 팔든지 어디 개인 선생 자리라도 알아보든지요. 등잔불기름 아까우니 적당히 하고 내일은 나무를 해오세요. 그나마 번 돈을 기름값에 다 쓸 것이요. 요즘 들어 물고기도 제대로 잡히지 않아 살림이 점점 빠듯해졌어요. 그런데 홍씨 부인은 시집 온 뒤로 바느질을 꾸준히 해왔으니 솜씨가 나날로 늘었어요. 이제는 마을 부잣집에서 일거리가 들어왔고 값도 예전보다 2배로 쳐줬어요. 어느 날 아침 홍씨 부인이 바느질 보따리를 챙기며 말했어요. 오늘 최부잣집에 귀한 바느질감을 하러 직접 가야 됩니다. 허니, 오늘 오후 비가 올 것 같으니 오늘은 집에 머물며 집안일을 하시고 널어놓은 빨래랑 호박도 잘 걷어놓으세요. 알겠소 부인. 조심히 다녀오시오. 해가 지고 일을 마친 홍씨 부인이 돌아와 보니 이미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지고 난 뒤였어요. 돌아와 보니 며칠 동안 홍씨 부인이 애에서 말려둔 호박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빨래도 그대로 걸려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편 덕춘이는 방 안에서 고사항하게 등잔불을 켜놓고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차림새만 초라했지 아주 부잣집 도련님처럼 우아하기 그지없는 거 있죠? 그 모습을 보자 홍씨 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비가 오면 빨래랑 말린 호박 걷어달라 말했는데 어찌 그대로 두셨습니까? 도대체 집안일도 못해 돈도 못 벌어와. 그 잘난 글공부로 과거도 급제 못해. 도대체 서방님은 뭘 잘하는 것이오? 이래놓고 고사항하게 정절을 운운하다니. 남편으로서 집안의 책임은 언제 다할 것이오? 아, 부인, 미안하오. 내가 글을 읽느라 비가 오는 줄도 몰랐소. 미안하오, 부인.
홍씨 부인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되지도 않는 글 공부를 핑계대면서 해야 될 일을 회피하고 핑계대는 남편을 보니 아주 비겁해 보였어요. 홍씨 부인은 더 이상 말 섞을 힘이 없어 침착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으니 저는 떠나겠습니다. 부인, 며칠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오. 내가 더 잘하겠소. 미안하오, 부인. 이제는 하루도 더 견딜 수 없어요. 서방님 혼자 고상하게 책 읽으며 사세요. 결국 홍씨 부인은 방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꺼내 옷가지를 챙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어요. 혼자 남은 덕춘이는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굳이 지조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쌀쌀맞은 부인을 애걸복걸하며 잡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과거만 급제했다면 홍씨 부인이 뭐예요? 더 잘난 집안의 아내를 맡는 건 시간 문제인걸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막상 살아보니 큰일이었어요. 그간 덕춘이가 낚시를 해서 번 돈으로 부인이 밥을 해주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홍씨 부인이 삭바느질로 번 돈이 있었기에 밥상이 차려지고 등잔불이 켜졌던 거예요. 덕춘이는 멍하니 빈소탑에 앉아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잘해주지 못하긴 했는데 좀 더 기다려주지. 두고 보시오, 부인. 나중에 나 같은 사내 놓친 것을 후회할 것이니. 에이, 퇴퇴. 그 무렵 나라 안에서는 임금님이 훌륭한 인재를 찾아 정치를 바로 세우려 했어요. 낡은 방식으로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풀기 어렵다는 것을 임금님도 대신들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대제학대감은 일전의 과거 시험에서 아깝게 탈락한 사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사내의 생각은 남달랐어요. 그런 생각은 오랜 세월 그를 붙들고 고민하고 고민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었어요. 대제학대감은 그 사내를 뽑고 싶었지만 나머지 대신들의 반대가 커서 결국 뽑지 못했어요. 아쉬운 마음에 대감은 덕춘이의 답안지를 차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서연이 끝나고 임금님과 대제학대감이 조용히 차 한 잔을 나누고 있었어요. 임금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요즘 같은 시국에 모든 대신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대답만 하니 굳이 조정해서 의논을 해야 하나 싶소. 자고로 다양한 생각이 나와야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대안이 나올 것 아니겠소. 늘 선대왕 시절 했던 방식으로만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소. 맞사옵니다, 전하. 신도 몇십 년 넘게 궐에서 지내왔으나 요즘 과거에 급제한 젊은 인재들도 하나같이 신보다 고리타분한 옛글에만 빠져 사는 게 아닌가 싶사옵니다. 그런 인재를 만나 새로운 방법을 찾고 싶소만 방법이 없겠소. 하면 좀 더 젊고 참신한 생각을 가진 사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며칠 후 대제학대감은 덕춘이라는 사내를 수소문하여 찾아 나섰어요. 그날도 덕춘이는 여느 때와 같이 물가에 앉아 한 손에는 낚싯대, 한 손에는 서책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비단 옷을 차려입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노인이 덕춘이 앞에 멈춰서며 말했어요. 실례하오. 그대가 덕춘이라는 사내요. 맞습니다. 어찌 제 이름을 아시는 것입니까? 그대가 일전에 과거 시험을 봤을 때 자네의 글에서 남다른 식견을 인상 깊게 봤네. 그리고 나만큼이나 자네의 독특한 생각을 듣고 싶어하는 분이 궐에 계시니 어서 채비하시게. 네? 제가 궐에 들어간다고요? 자네 같은 인재가 나라를 위해 힘써야겠소. 사흘의 말미를 주겠으니
어서 입고랄 채비를 하시게나. 그리하여 덕춘이는 대제학대감이 넉넉히 내어준 돈을 받아 포목점에 들러 고급갓과 비단 옷을 한 벌 쫙 빼입었어요. 평생 구질구질한 무명옷만 입다가 처음으로 비단 옷을 입으니 인물이 가압작이 허원해진 게 아니겠어요? 저작거리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아니, 낚시질도 되게 못하는 덕춘이가 갑자기 딴 사람이 되어버렸네. 책만 읽는 헛똑똑이 바보인 줄 알았는데 오신알개라고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러게 말이야. 정말 덕춘이 맞아? 사람 팔자는 아무도 모른다더니 갑자기 신수가 훤해 보이네. 그 수군거림이 저작거리에 퍼지다가 마침 포목점 앞을 지나던 한 손님이 거기서 일하는 홍씨 부인에게 말했어요. 아이고, 거기 홍씨 부인 아니오? 전서방 덕춘이 말이오. 갑자기 비단옷에 고급갓을 쓰고 한양으로 간다고 짐을 싸고 있더만요. 새댁은 알고는 있는 것이오? 홍씨 부인은 손에 들고 있던 옷감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뭐라고요? 그 인간이 비단 옷을 입었다고요? 어디서 그런 돈이 생긴 거지? 그 집을 팔아도 비단 옷을 사기 힘들 텐데. 포목점 일을 마친 홍씨 부인은 마침 짬이 나자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덕춘이가 사는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해 보니 나이 지긋한 선비가 마루에 앉아 있고 몇몇 호위하는 사내들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에서 덕춘이가 직접 짐을 꾸려 말에 싣고 있었어요. 홍씨 부인은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정말이네. 남편이 갑자기 뗏물을 벗고 저 비단옷에 가시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야? 아직 과거 시험을 보려면 한두 해 지나야 하는데. 홍씨 부인은 허겁지겁 달려가 덕춘이의 소매자락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왜 갑자기 고을을 떠나려는 것이오? 그리고 그 옷은 무엇이오? 부인은 알 것 없소. 이미 나를 떠났으니 남이지요. 이제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마시오. 나는 한양으로 갈 것이니 거기까지만 하시오. 뭐라고요? 나도 같이 산 세월이 있으니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서 말하세요. 나는 이제 궐에서 일할 것이오. 그리고 이분은 대제학대감님이시고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이리 직접 오셨소. 나는 앞으로 임금님을 모시며 일할 것이니 부인도 나 같은 놈 있고 잘 사시오. 아, 그래도 부인은 능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버시니 걱정은 안 돼요. 뭐라고요? 궐에 간다고요? 허면 저는 어찌하고요? 저는 서방님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같이 보낸 조강지처 아닙니까? 이제 좀 산다고 저를 버리시려는 겁니까? 안 됩니다. 저도 데려가셔요. 그럼 이 표주박으로 물을 떠서 대야를 가득 채워보시오. 홍씨 부인은 어리둥절하면서도 표주박을 들고 물독에서 물을 떠서 대야에 물을 채웠어요. 그러자 덕춘이가 말했어요. 이제 그 물을 땅에 쏟아보시오. 홍씨 부인은 시키는 대로 대야에 물을 땅에 쏟자 물이 흙 속으로 스르르 스며들었어요. 그러자 덕춘이가 말했어요. 자, 이번에는 땅에 쏟은 물을 모두 대야에 담아보시오. 네? 뭐라고요? 이제 좀 달라지셨나 했는데 아직도 헛된 일이나 시키시고 여전하시네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그러자 덕춘이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번 버린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사람도 한번 떠난 인연은 되돌리기 어려운 법이오. 내 부인에게 그간 지아비로서 제대로 해준 게 없어 미안하오. 허나 이미 끝난 인연은 이 버린 물처럼 주워 담을 수 없소. 그러니 부인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 집과 남은 살림살이는 부인이 가지시오. 부인 몫으로 주겠소. 그 말을 남긴 채 덕춘이는 고사항하게 말에 올라탔어요. 홍씨 부인은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가는 덕춘이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한참 뒤 홍씨 부인은 텅 빈 마당을 둘러보며 혼자 말했어요. 너는 뭘 그리 잘했냐? 내가 혼인해서 네 뒷바라지 그렇게 했건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도 보란 듯이 더 좋은 서방 만나서 잘 살 것이다. 그 말을 내뱉는 홍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또르르 타고 내려왔지만 손으로 훔쳐내고 지난 인연을 털어냈어요. 그리하여 덕춘이는 대제학대감의 집에 짐을 풀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덕춘이는 대제학대감과 함께 궁궐로 입궐했어요. 대제학대감은 집에 남아있던 가마를 하나 꺼내어 덕춘이에게 쓰라고 권했어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나란히 폼나게 궁궐로 향했어요. 뒤에서 보면 영락없이 성공한 아들을 데리고 궁궐로 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배웅하던 대제학대감의 하인들이 말했어요. 아이고, 대제학대감의 외아드님이 아직까지 살아계셨다면 아마 덕춘이 나리 정도 되었을 것이고 저렇게 똑똑하셨겠지. 그러게, 몇 년 전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지만 않았으면 아마 덕춘이 나리보다 훨씬 더 골에서 알아주는 인재가 되었을 것이구먼. 아이고, 내가 어릴 때 되려님을 갓난쟁이 때부터 아들처럼 키웠는데 덕춘이 날이 보니 되려님 생각이 나서 이 맴이 아프구먼. 맞아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니 대제학대감은 덕춘이를 아들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대제학대감은 외아들을 며칠 전 열병으로 앞서 보낸 뒤로 집에는 거의 발걸음을 끊다시피 하고 궁궐에서 먹고 자다시피 하며 일에만 빠져 지냈어요. 밤을 새워가며 세상의 웬만한 서책을 다 읽었으니 젊은 서생들보다 오히려 생각이 훨씬 트여 있었어요. 젊은 임금님은 비록 나이는 자신보다 많지만 수준 높은 학문 실력과 밤을 새워가며 궐에서 일하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대제학대감을 많이 신뢰했어요. 그래서 대제학대감이 말하면 일단 거절하지 않고 한 번 더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 대제학대감이 데려온 산에 덕춘이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역시 대제학대감의 안목은 틀리지 않았어요. 임금님이 말했어요. 역시 대감은 보는 식견이 남다르십니다. 이번에 추천해 주신 덕춘이란 자는 나라의 큰 인재가 될 것이며 다른 대신들의 생각을 바꿔줄 사람으로 보입니다. 대제학대감께서 저 덕춘이란 자의 능력에 맞는 자리를 추천해 주시지요. 전하, 그러시면 전하를 가까이서 보필하는 홍문관의 작은 자리를 주시지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 작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덕춘이는 임금님의 바로 옆에서 보좌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담소를 나누기도 하였어요. 젊은 덕춘이가 임금님 옆에 하루 종일 찰싹 붙어 있으니 오래된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가 이마안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덕춘이 뒤에 대제학대감이 딱 버티고 있어 감히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두 해가 지나며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제학대감이 조용히 사랑방으로 덕춘이를 불렀어요. 이복의 덕춘이, 자네도 알다시피 내게 아들이 하나 있었으나 몇 년 전 병으로 앞서 보냈네. 하여 이 집안에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네. 그래서 말인데 자네만 괜찮다면 이 집안의 양자로 들어오지 않겠나? 네,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대감어른. 저도 오래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이렇게 대제학대감님 같은 너그러우신 분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면 다시 없는 영광입니다. 그리하여 대제학대감의 양자로 들어간 덕춘이는 말 그대로 탄탄대로를 걸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대제학대감이 고르고 또 골라 북촌마을에서 알아주는 집안,
최가의 막내딸을 덕춘이의 신부감으로 골랐어요. 힘있고 돈 있는 사돈댁을 두니 고향에서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해졌어요. 예전에 나물 반찬 하나에 꽁보리밥만 먹던 시절이 꿈이었나 싶을 만큼 모든 것이 말도 안 되게 달라졌어요. 한편 고향에서 홍씨 부인은 홍씨 부인대로 잘 살았어요. 바느질 솜씨가 세월이 갈수록 무르익어 이 고을에서 알아주는 솜씨쟁이로 이름이 났고 어느새 작은 포목점 전방 하나를 차리고 또 능력이 좋아 자신보다 2살 어린 총각과 재혼도 했어요. 어린 남편은 참으로 건강하고 순수하다고나 할까요?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사람이 어찌나 긍정적이고 잘 웃는지 홍씨 부인은 이혼의 아픔을 딛고 알콩달콩 살았어요. 밤마다 글 공부한다며 등을 돌리는 일도 없었고 젊은 남편은 홍씨 부인 옆에서 성실하게 일을 도왔어요. 게다가 홍씨 부인이 만드는 옷마다 대갓집 마님들이 좋아라 하니 이제는 일반 바느질은 웬만하면 받지 않고 귀한 비단으로 만든 고급 바느질감만 맡았어요. 상황이 이쯤 되자 홍씨 부인은 그 근방 고을에서 더 알아주는 바느질쟁이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전방문을 닫고 젊은 남편과 여행 경험해서 한양으로 올라가 좋은 비단을 사오기로 했어요. 한양 포목점에 들어서자 주인이 반기며 말했어요. 어느 고을에서 오셨길래 이렇게 비싼 비단을 많이 사가시나? 아주 큰 손이 오셨구만. 싸게 해줄 테니 많이 사가시고 또 오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양에서 가까운 고을에서 왔어요. 거기도 돈 좀 있으신 양반집만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 질 좋은 비단이 많이 필요해요. 싸게 해주시고요. 내 오가다가 같은 물건을 여기보다 조금이라도 싼 데가 보이면 다시는 여기 발붙이지 않을 것이니 그리하시고 잘해주세요. 아이고, 여부가 있겠소? 금액은 잘 쳐주겠으니 안쪽으로 들어가 다른 비단도 보시오. 홍씨 부인은 비단을 넉넉히 사고 나서 한양 바닥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객주에 자리를 잡았어요. 젊은 남편과 나란히 앉아 밥을 먹으며 오랜만에 느긋하게 쉬었어요. 이제 돈도 좀 만지고 가게도 있고 곁에 든든한 남편도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 한눈에 봐도 빛이 나는 비단 옷차림의 젊은 부부가 아주 포엄나게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지나는 상인들마다 고개를 숙이며 그 젊은 부부에게 인사를 했는데 두 사람의 옷맵시가 어찌나 세련되었는지 걸음걸음마다 기품과 고사항함이 넘쳐 흘렀어요. 홍씨 부인이 밥 먹다 말고 멍하니 바라보자 젊은 남편이 말했어요. 부인, 뭘 그리 빤히 보시오? 어서 음식 드시오. 식겠소. 네, 서방님. 헌데 저기 저 부잣집 부부 보이세요? 저런 옷맵시를 본 적이 없어서요. 게다가 저 비단은 한 번도 못 보던 것인데 청나라 것인가? 서방님, 저런 모양이랑 색깔로 옷을 만들면 돈 좀 만질 것 같지 않아요? 그리하여 부부가 그 젊은 부부를 뚫어지게 보는데 어머나, 이게 웬일이에요? 그 젊은 부부의 서방이 전 남편 덕춘이가 아니겠어요? 지금 남편은 덕춘이의 얼굴을 몰라도 홍씨 부인은 바로 알아봤어요. 홍씨 부인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객주에서 일하는 일꾼에게 물었어요. 이보시오. 방금 지나간 저 고급 비단 옷을 입은 부부는 어느 집 댁인가요? 아주 신수가 훤해 보이던데. 저분요. 대제학대감의 아드님 내외시죠. 이 한양바닥에서, 아니 조선바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내가 아닐까요? 네, 대제학대감의 아들이라고요? 네, 저 사내가 원래는 어디 시골에서 왔다고 하는데
대제학대감에 눈에 들어서 이제 대를 이을 양자가 되었고 지금은 임금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나 뭐라나. 암튼 간에 몇 년 후에는 저 사내가 궁궐을 쥐락펴락할 것입니다요. 네. 고작 저런 시골 사내가 거를 쥐락펴락한다고요? 저런 사내라니요. 대제학대감의 양자인데다가 저분의 사돈 어르신이 대단한 재력가 최씨 어른이라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다 가졌지요. 홍씨 부인은 말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홍씨 부인은 어이가 없었고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자신이랑 살 때 겨우 물고기 2마리 잡으며 빌빌거리던 남편이 이제 거를 쥐락펴락할 것이고 또 언제 저렇게 대제학대감의 양자가 된 거예요? 기분이 확 잡친 홍씨 부인은 서둘러 한양 볼일을 마치고 얼른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차라리 안보고안 들으면 좀 나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대제학대감은 천수를 누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양자인 덕춘이는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렀어요. 상을 마치고 나서 덕춘이는 세상 사람들의 보는 눈을 의식했어요. 시골에서 일하던 촌뜨기를 입궐시켜주고 양자로 받아줘서 이렇게 인생 역전하게 되었으니 이제 잠시 일을 좀 내려놓고 대제학대감을 모신 묘 바로 옆에 움막을 짓고 심효살이를 시작했어요. 대제학대감의 묘를 바라보며 덕춘이는 혼잣말을 했어요. 화려한 한양에 몇 년 살지도 않았는데 3년이나 심효살이를 해야 한다니. 하긴 그래도 나 같은 촌놈을 입궐시켜 주시고 양자로 받아주셨으니 심효살이 3년은 뭐야 10년을 해도 억울하지 않지. 대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산에서 지내는 동안 간가하니 북촌에 있는 집에 가서 최씨 부인을 보고 오기도 했어요. 최씨 부인도 하인을 시켜 따뜻한 음식을 싸서 올려보내기도 했으니 덕춘이의 삶은 그닥 궁상맞지 않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렸어요. 덕춘이는 시간에 맞춰 대제학대감 묘 앞에 절을 올리고 움막에 누워 빗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할 일도 없고 비가 오니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지난번 부인 얼굴을 보니 아주 좋아졌던데 혹시 나 몰래 딴 놈 만나는 건 아니겠지? 그래 의심하지 말자. 지난번 전 부인을 의심해서 사는 내내 구박받았는데 그러지 말자. 차라리 할 일도 없는데 잠시 집에나 다녀올까? 그리하여 가뜩이나 비가 와서 움막 안이 눅눅해서 서둘러 저녁밥을 묘 앞에 올리고 절을 하고는 몰래 집으로 향했어요. 원래는 심효살이 동안 이러면 안 되지만 친부모도 아닌데 이렇게 심효살이까지 하면 잘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내일 새벽 일찍 출발해서 다시 묘 앞에 오면 되니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게 덕춘이는 최씨 부인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잠시 동네 마실 갔으려니 생각하고 덕춘이는 따뜻한 방에 앉아 부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해가 지고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온 최씨 부인이 덕춘이를 보며 화들짝 놀라며 말했어요. 서방님, 어찌 내려오신 거예요? 내일 안 그래도 하인을 보내서 필요한 것을 보내려던 참인데. 아, 비도 오고 부인 생각이 나서 왔소. 그렇게 말하며 잠시 최씨 부인을 품으려 했는데 최씨 부인은 피곤하다며 살짝 몸을 빼는 게 아니겠어요? 좀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덕춘이와 최씨 부인은 그날 밤 따로따로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가끔씩 덕춘이가 최씨 부인을 보러 집에 몰래 내려오면 이런저런 이유로 최씨 부인은 잠자리를 피했어요. 상중인이 안 됩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서 안 됩니다. 오늘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유는 매번 달랐어요.
일단 상중이기도 하니 덕춘이는 부인의 뜻을 따랐어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고 어느 날 덕춘이는 해질 무렵 몸이 으스으르슬 춥고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집에 가서 뜨끈한 방에 좀 지지다 와야겠다 싶었어요. 아직 1, 2년은 더 심효살이를 해야 하니 체력이 중요했어요. 남들 눈을 피해 조요옹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최씨 부인이 덕춘이를 보자마자 달려들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덕춘이는 몸을 피하며 말했어요. 부인, 미안하오. 내가 오늘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쉬려고 왔소.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소. 서방님, 왜 피하시는 거예요? 제가 싫으신가요? 부인, 내가 몸이 진짜 아프고 으슬으슬하오. 다음에 하시지요.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덕춘이는 사람들 눈을 피해 다시 산소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최씨 부인이 찬압을 싸들고 혼자 움막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부인, 혼자 이 시간에 어쩐 일이요? 왜긴 왜겠어요? 서방님이 보고 싶어서 왔지요. 아무리 아무도 없는 산속이라지만 대낮부터 부인이 옷고름을 풀려고 하자 덕춘이는 대제학대감 묘 근처 움막에서 하는 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았어요. 덕춘이는 최씨 부인을 얼른 진정시키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번번이 부인을 거절한 게 미안했던 덕춘이는 서둘러 저녁 제를 마무리하고 몰래 집으로 향했어요. 안방에 들어서자마자 덕춘이가 말했어요. 부인, 나왔소. 보고 싶었소. 덕춘이는 내일 새벽같이 산소에 올라가야 하니 서둘렀는데 세상에나 이게 웬일이에요? 아내의 배가 불러있는 게 아니겠어요? 밥을 먹어서 나온 배가 전혀 아니었어요. 덕춘이가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당신이 어느 날 밤 집에 다녀갔잖아요. 그때 생긴 아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우리는 몇 달간 부인이 피곤해서 안 하고 아파서 안 하고 상중이라 피하지 않았소. 그리고 근자에는 내가 아파서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어서 사실대로 말해보시오. 최씨 부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덕춘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부인이 계속 덕춘이의 아이라고 우기자 덕춘이가 말했어요. 좋소. 부인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분명 알게 될 것이니 내 그때까지 부인 말을 믿겠소. 사실 최씨 부인에게는 혼인 전부터 연모하던 사내가 있었어요. 같은 북촌 마을에 사는 중인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로 끝내 혼인하지 못했어요. 그 사내는 저잣거리에서 장사를 하며 살았어요. 덕춘이가 심효살이로 집을 비우는 날이 길어지자 저잣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중인 집안의 사내를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눈인사였어요. 그 다음에는 말 한마디였고, 그 다음에는 나란히 앉아 사는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서로 애틋한 그리움을 참지 못한 두 사람은 결국 잠자리를 함께하고 말았지 뭐예요? 다음 날 최씨 부인은 친정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저 어떡해요? 얘야, 갑자기 무슨 일이냐? 어디 아픈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뭐시라? 아직 네 남편이 심효살이 하는데 어찌 그리 된 것이냐? 어서 사실대로 말하거라. 그게 아니라 최씨 부인은 친정아버지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그 말을 들은 최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 시대의 양반집여인이 이혼을 당하는 것은 여인에게도 집안에도 씻을 수 없는 수치였어요. 게다가 귀하게 키운 막내딸이 중인 집안의 아들과 바람이 났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야말로 가문 전체가 흔들릴 위기였어요. 최가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어차피 덕춘이는 대제학대감의 친아들도 아니고 촌구석에서 살던 양자 아닌가? 내 듣자 하니 그자는 이미 혼인을 했던 헌총각이니 내 딸이 잠깐 흔들린 게 뭐 대수이겠는가? 나중에 덕춘이의 아이를 제대로 낳아주면 될 일 아닌가? 게다가 이제 대제학대감도 돌아가셨으니 이빨 빠진 호랑이지.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역시나 얼굴이 남달랐어요. 덕춘이는 아무리 봐도 자기 핏줄로 보이지 않자 최 씨 부인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부인, 정녕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는 것이요. 어서 바른 대로 말하시오. 바로 그때였어요. 밖에서 장인어른 최가가 보약이며 산모의 좋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안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덕춘이 손에 들려있던 아이를 딱 빼앗아 안으며 말했어요. 방금 들어오며 들었는데 자네 아이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내 눈엔 딱 봐도 자네를 쏙 빼닮은 아이인데 아무리 부부일지라도 서로 막말은 하지 마시게. 자네 부인 이전에 먼저 내 딸이었네. 얘를 갖추시게. 조금이라도 그런 허튼 소리 했다가는 자네 이 북촌 바닥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것이니 입 조심하시게. 네.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최가는 오래전 관직에서 물러났지만 대대로 정승판서를 한 집안이라 재산은 물론이며 권력이며 그리고 사돈의 팔촌까지 거란 곳곳이 다 최가의 사람이었어요. 정말이지 귀찮아서 벼슬자리를 안 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소리 소문 없이 사위 하나쯤은 해결할 수 있는 대단한 분이 맞으셨어요. 첫 번째 부인이 아무런 일도 없을 때 괜히 의심까지 했던 그 덕춘이는 어디 가고 두 번째 부인은 추궁조차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제 네 새끼건 남의 새끼건 간에 의심 없이 품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가 되었지 뭐예요? 덕분에 최 씨 부인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친정을 등에 업고 세상 자유로운 부인이 되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은 제각각 개성있게 생겼지만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랐다고 합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한 번이 뭐예요? 여러 번 실수하고 그러면서 배우고 성장하잖아요. 내가 귀하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의 허물도 보듬어주고 이해하면서 따뜻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야기 베개에 더 많은 이야기는 네이버 TV 이야기 베개에 올려두었어요. 하단 설명란 링크를 눌러주시고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려요. 오늘도 이야기 베개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마워요. 포근한 밤, 고운 꿈 꾸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